부모님의 사랑도 물론 지극하셨지만 그보다 두 분 사이가 정말 좋아도 너무 좋으셨죠. 하긴 지금도 두 분 눈에서 꿀이 떨어질 정도니 할 말 다 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사랑꾼 부모님 딸로 살고 있는 걸 항상 감사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엄마에게 선천적 장애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걷는 게 힘드세요. 밖에서는 휠체어를 꼭 타셔야 할 정도거든요. 그러니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저의 환경을 보고 저를 동정하기도 해요. 지금까지 살면서 학교에서는 물론이고 사회에서도 그런 시선을 받는 것에 이골이 났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저를 그런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짜가 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제가 오늘 하려는 이야기도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진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말이에요. 저희 가족의 이야기, 특히 장애가 있는 엄마와 관련된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 저희 엄마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엄마는 선천적 소아마비를 앓으셨기 때문에 척추가 S자 모양이고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보다 7cm나 길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걸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러셨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엄마에게 완전 순해 보였다고 해요. 엄마가 사고 같은 걸 당해서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니까 아빠는 처음부터 휠체어를 탄 엄마를 만나 사랑에 빠졌던 것이고 아빠에게는 엄마의 그런 모습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아빠의 부모님,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께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두 분은 부모님의 결혼을 결사반대하고 나서셨고 소위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는 식으로 아주 강한 입장이셨다고 해요. 엄마와 아빠는 도청 소재지가 있는 지방의 어느 도시 출신이셨는데 할아버지는 그 도시에서 손에 꼽히는 대형 문구점을 운영하셨고 아빠는 할아버지를 도와 일을 배우시며 그 가게를 물려받으실 예정이었는데 결국 모든 걸 내려놓고 엄마와 함께 빈손으로 새롭게 시작하며 기술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하셨대요. 아빠가 어려서부터 손을 예민하게 잘 쓰셨다고 하셨고 또 워낙 아빠가 고기를 좋아하는 분이기도 하셔서 발골 정형 기술을 배울 작정을 하고 강원도에 신혼집을 차리고 그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셨던 거죠. 제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도 저희 가족은 강원도에서 살았어요. 돌이켜 생각하면 그 시절이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평화로운 강원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을 저는 두고두고 부모님께 감사했답니다. 아빠는 그 기술을 갖고 서울로 와서 작은 정육점을 운영하셨는데 정말 밤낮 없이 일하셨어요. 엄마는 그런 아빠 위해서 아빠가 집에 와서 밥을 드실 수 없는 날에는 엄마가 직접 도시락을 싸다 주기도 하셨어요. 휠체어를 타고 말이에요. 아빠 정육점이 저희 집에서 대중교통 이용하지 않고 갈 만한 거리에 있다고는 해도 마음이 쓰여 제가 대신 가거나 엄마 모시고 같이 가려고 해도 아빠가 저를 정육점 근처에도 못 오게 하셔서 그럴 수도 없었어요. 아빠는 스스로 아빠가 하는 일에 큰 자부심을 갖고 계셨던 건 확실하지만 아직 어렸던 제게 아빠가 발굴하고 정형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건 강원도에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저는 제게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다는 아빠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아빠의 자부심을 지켜드리는 것이라 생각하고 아빠 뜻에 따랐어요. 아빠가 하시는 일이 부끄러웠던 게 아니라 아빠의 뜻을 존중하는 의미였던 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빠가 하시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계시다고는 하나 노동의 강도도 센 편이고 노동시간이 짧지 않은 힘든 일이니 엄마도 늘 마음 쓰여 하셨어요. 저는 그런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공부해서 웬만큼 좋은 대학 나와 대기업은 아니지만 탄탄한 중견기업에 입사했답니다. 부모님은 제가 이름 대면 알만한 회사에 다니는 것을 크게 기뻐하셨고 큰 자랑으로 여기셨어요. 부모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또 좋았고 말이에요. 부모님 두 분 다 부지런하고 성실하신 분들이니 저도 그 성향 그대로 물려받았던 데다 어릴 때부터 그런 부모님 모습을 보고 배우며 자란 덕분에 저 역시 꽤 착실한 성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학교에서도 그랬고
회사에서도 제목 책임감 있게 잘하는, 일 잘하는 직원으로 평가받으며 열심히 일하고 있었죠. 저부터 그런 성향이다 보니 제가 남자를 보는 기준에서도 그런 것을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처럼 착실하고 꼼꼼하면서 경제관념도 바른 남자를 만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대학 때부터 연애 상대로도 늘 그런 남자를 찾았는데 30 넘고 보니 결혼 생각도 해야 하고 결혼이야말로 그런 남자랑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언제부턴가는 진짜 그런 성향의 남자만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남자들을 몇 명 만나보니 하나같이 뭐랄까 좀 계산적인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좀 씁쓸했죠. 결국 그런 것들 때문에 헤어지고 그랬어요. 경제관념이 있다는 거랑 매사 계산적인 거랑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 제가 찾는 그런 남자는 없는 것인가 싶기도 했어요. 그랬던 제게 예랑이가 나타난 겁니다. 예랑이는 처음부터 뭔가 확실히 달랐어요. 솔직하고 꾸밈없는 모습이 좋아서 그런 모습에 반해서 연애를 하기 시작했는데 만나면서 보니 허세도 없고 쓸데없는 돈, 낭비 싫어하는 경제관념도 잘 잡혀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나 연애하게 된 것을 부모님께도 숨김없이 털어놓고 자랑하듯이 말하기도 했죠. 아버지가 중견기업 임원이라고 들었는데 집안 형편이 여유로워서 그런 건지 얄팍하거나 팍팍한 구석 없이 경제관념이 균형이 잘 잡힌 사람 같아요. 좋은 환경에서 자란 티가 난다는 게 그런 건가 싶더라고. 딱 네가 원하던 사람 있구나. 그런 사람 없는 것 같다더니 거 봐라 다 제짝이 있는 거야. 그렇고 말고 그런 좋은 사람 만나려고 시행착오도 겪고 한 거지. 나쁜 경험도 해봤으니 좋은 걸 더 잘 알아볼 수도 있고 말이야. 정말 그런 것 같긴 해요. 각박하게 살아서 돈돈거리는 걸 경제관념 있는 거라고 생각하던 전 남친들이랑 너무 비교되더라고요. 지나간 실패의 경험으로 예랑이의 장점이 훨씬 더 좋게 보였을지도 모르지만 객관적으로도 결혼 상대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예랑이와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고 저희는 양가 부모님께 그 사실을 알리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려고 했답니다.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 전에 친한 친구들도 소개받고 그러면서 예랑이 남동생도 소개받았어요. 아무래도 부모님보다는 형제간이 더 편한 법이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예랑이 남동생은 완전 늦둥이여서 예랑이랑은 나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동생이었거든요. 예랑이가 저보다 한 살이 많으니 저희 둘 다 30대 초반인데 예랑이 남동생은 이제 겨우 중학교 2학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작정하고 소개를 받으려고 그런 자리를 만들었던 건 아니고 예랑이네 동네에서 데이트하다가 우연히 마주치고 그런 식으로 몇 번 보게 되면서 자연스레 소개를 받게 됐던 거거든요. 처음에 중1하길래 그 무섭다는 중2가 좀 두렵기도 했는데 생각보다 더 어려 보이고 귀엽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말입니다. 예랑이 남동생이 유난히 더 어려 보였던 건 하는 짓이 너무 철딱서니가 없어서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제 주변에 그렇게 어린 사람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막연한 느낌에도 하는 짓이 초딩이 수준을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았단 말이죠. 그래도 예랑이 남동생이니 좋게 생각하자는 마음으로 볼 때마다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랬어요. 그렇게 몇 번 어울리고 나니 형수님 하면서 제 연락처도 받아가고 그렇게 교류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귀엽게 봐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늦둥이 남동생은 제 퇴근 시간 맞춰서 깨톡을 보내서는 저녁 사달라는 얘기도 심심찮게 했는데 그렇게 만나 저녁 사주고 저녁만 먹고 보낼 수는 없으니 또 용돈도 좀 쥐어주고 그랬는데 자꾸 그러는 걸 보니 용돈 받아먹는 재미에 그러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집에서 늦둥이라서 부모님은 물론이고 형이랑도 말이 거의 안 통하는데 형수님이랑은 뭔가 좀 통하는 것 같아요. 형수님이 우리 누나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본인 힘든 이야기를 하면서 동정도 얻고 그러는데 그런 거에 넘어가서 용돈까지 몇 번 뜯기다시피 하고 나니 이거 철딱선이 없는 척하면서 실속 챙기는 완전 초고 단수 아닌가 싶은 생각마저 들기 시작했어요. 아닌 게 아니라 교묘하게 제 공감 얻어내는 게 고통이 아닌 거예요.
너무 늦었으니까 형한테 연락해서 데리러 와달라고 해요. 내가 형한테 얘기 잘해줄게요. 안 돼요, 교수님. 형이 알면 부모님도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절대 부모님 귀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 알려주면 저 부모님한테 엄청나게 혼날 거예요. 형수님은 지금 저한테 유일한 돌파구 같은 존재인데 그런 형수님 이럴 수 없죠. 그런 식으로 저 만나서 저녁 얻어먹고 용돈까지 받아가는 걸 예비 시부모는 물론이고 예랑이한테도 비밀로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는데 홀린 듯이 그러겠다고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당할 수 없는 고단수라는 생각에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한 번은 무슨 너튜버가 먹은 한우 오마카세가 먹고 싶다고 하는데 1인 25만 원짜리를 저녁을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그건 너무 과한 것 같다고 동네 고깃집에서 꽃등심 구워 먹였는데 그것만 해도 제 입장에서는 큰돈 쓴 거였어요. 영악하다고 해야 하나, 개념이 없다고 해야 하나, 하여간 계속 받아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던 쯤 예랑이가 상견례 전에 예비 시모가 먼저 보고 싶어 한다고 궁금해 하셔서 그런 거니 셋이 한번 밥이라도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렇잖아도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마음의 준비는 어느 정도 하고 있었지만 막상 약속을 하고 보니 생각보다도 더 떨렸어요. 평소에 옷을 잘 안 사는 저인데 예비 시모에게 첫인사 드리는 자리인 만큼 예비 시모들이 선물 사러 갔다가 얼결에 제 옷도 하나 사버렸답니다. 그만큼 예비 시모한테 예쁘고 참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예비 시모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을 갖고 나간 것인데 예비 시모는 전혀 다른 작정을 하고 나온 것 같더라고요. 대놓고 저한테 싫은 내색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러 제 앞에서 얘랑이랑 엄청 친한 척하고 둘 관계를 과시하는 거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얘랑이한테 귓속말 하면서 자기들끼리 웃고 저는 알지도 못하는 집안 이야기, 얘랑이 어릴 적 이야기 같은 것도 아니고 진짜 알지도 못하는 집안 어르신 이야기를 한참 하면서 은근히 저를 따돌리고 제가 어떻게든 화제 바꿔서 저랑 예랑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예랑이 칭찬하며 예랑이 감싸기 바쁜 거예요. 전형적인 아들 바보 엄마로 며느리나 아들 여친에게 아들 뺏긴다고 생각하는 딱 그런 아들 가진 엄마 스타일이었어요. 제가 그런 스타일에 대해서는 좀 알거든요. 대학 절친이 결혼을 일찍 했는데 그 친구 시모가 예비 시모랑 똑같은 그런 스타일이었단 말이에요. 걔가 어떻게 시집살이 했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 앞날이 그려지는 것 같아서 한숨이 절로 나오려고 했지만 내색 안 하고 웃는 얼굴 하고 있느라 얼굴에 쥐가 다 나는 줄 알았어요. 그 와중에 예비 시모가 기껏 저를 이야기의 중심에 두고 하는 얘기란 것이 예랑이가 데이트 후 저를 저희 집까지 데려다주는 문제를 꺼내드는 거였어요. 너의 집 동네가 위험하니? 요즘 서울에 한밤중에 위험한 동네가 있어봐야 얼마나 된다고? 설마 그런 동네에 사는 건 아니지? 네? 집이 큰 길가에 있는 건 아니니까 골목을 좀 들어가야 하긴 해요. 그래도 뭐 가는 길에 편의점도 있고 위험하진 않아요. 집이 가까운 것도 아닌데 아들 귀가 시간이 늦어져서 걱정이 돼 하는 말 아니냐. 그래서 제가 너무 늦어지는 날에는 그냥 가라고 하는데도 굳이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앞으로는 너무 늦지 않게 주의할게요. 제가 무슨 집까지 안 데려다 주면 잡아먹는다고 한 것도 아닌데 예랑이 감싸느라 바쁜 예비 시모는 저를 무슨 구려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 얘. 이제 금방 결혼하면 같이 살 텐데 그동안만이라도 내 아들 그만 부려먹어. 너는 회사 생활하면서 차도 안 뽑았어? 경차라도 하나 뽑던지 할 것이지. 너희 부모님은 너 그렇게 차도 없이 늙게 다니는 거 걱정 안 하시니? 예비 시모가 은근히 저나 저희 집을 무시하는 말도 하니 제 얼굴에서 억지 웃음마저 점점 사그라지고 있었는데 활용점정으로 제가 드린 선물도 의자에 그대로 두고 나가버려서 제가 챙겨다 다시 전해드렸던 겁니다. 진짜 어이없었던 게 내 절친도 똑같은 걸 겪었다고 했었거든요. 아들 여친이나 며느리 무시하는 방법, 공유하는 커뮤니티라도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다 들 지경이었어요. 그런저런 것들도 한껏 기분이 나빠져 있었는데 그래도 예비 시모 배웅하고 나면
예랑이가 제 맘 알아주길 기대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랑이가 한다는 소리가 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우리 엄마 엄청 다정하지? 우리 엄마가 아직도 소녀 같아서 마음이 어리셔. 모진 소리 같은 거 절대 못 하시잖아. 자기가 보기엔 우리 엄마 어때? 자기 눈에도 우리 엄마가 그렇게 보이지? 예랑이는 예비 시모가 제게 걸었던 그 다양한 신경전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오히려 자기 엄마를 세상에 다시 없는 천상 여자라 생각하고 저더러 자기 엄마를 얼마나 좋게 맞는지를 묻는데 그때 처음으로 예랑이한테서 뭔가 쎄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제게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었어요. 예비 시모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닌데 예랑이마저 그렇게 나오는 걸 보면 결혼해서도 저만 속 썩을 게 훤했거든요. 그렇게 머릿속이 복잡한 상태였지만 이미 상견례 날이 잡혀있는 상태였으니 나가기로 하긴 했어요. 저희 부모님께는 예비 시모나 예랑이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는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렸죠. 괜히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지시게 하고 싶지 않았고 혹시라도 제가 정말 결혼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이 들게 된다면 그때 말씀드려도 늦지 않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 일단은 상견례 자리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었어요. 모처럼 저희 엄마가 바깥 나들이를 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보통 자리도 아니니 제가 엄청 공들여서 엄마 옷도 골라드리고 머리도 만져드리고 화장도 해드렸어요. 마음 같아서는 샵에 가서 전문가의 손길로 해드리고 싶었지만 엄마가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걸 부담스러워 하시니 좀 서툴러도 그냥 집에서 제가 해드린 거죠. 그래도 너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서 열심히 해드렸는데 엄마가 너무 좋아하셔서 해드리는 동안에 저도 마음이 좋았어요. 엄마, 이렇게 화장하고 머리하고 이러니까 완전 딴 사람 같은데? 우리 엄마 원래도 예쁘지만 오늘은 진짜 예뻐. 아이고, 얘는 참. 우리 딸이 엄마 위하는 마음으로 해주는 거라 더 그런 모양이네. 엄마 예쁘게 만들어줘서 고마워. 아,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식구들 외식 가거나 엄마 아빠 두 분이서 어디 좋은 데 데이트라도 가신다고 하면 그럴 때도 내가 한 번씩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제 곧 시집갈 날 받으러 가면서 무슨 아이고 말이라도 너무 고맙네. 시집 가면 뭐 그래도 나 집에 자주 올 건데? 엄마 꾸며드리면서 우리 엄마 진짜 곱다 소리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빈말이 아니라 저희 엄마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이러니 아빠가 엄마한테 홀딱 반했구나 싶었고 괜히 또 가슴 뭉클해지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빠는 그날 일이 많으셔서 마무리해놓고 상견례 장소로 바로 오신다고 해서 저랑 엄마랑 둘이 먼저 움직이기로 했는데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엄마가 유난히 긴장한 모습을 보이셔서 저도 덩달아 더 긴장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상견례 장소에 도착했는데 예랑이가 부모님과 함께 먼저 와 있다고 해서 더 긴장됐죠. 좀 더 서둘러 나와서 저희가 먼저 들어가 있었으면 긴장이 좀 덜 됐을 것 같기도 했거든요. 한껏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니 늦둥이 중딩이 예비도련님까지 다 자리 잡고 앉아 계셨는데 다들 그렇게 앉아 계시는 상태에서 들어가려니 괜히 더 위축되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보통 상견례 장소가 그렇듯 저희가 예약한 곳도 따로 분리된 개별 룸이었는데 예약할 때 그 중에서도 특별히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부탁드렸고 그건 저희 엄마 때문이기도 했어요. 미리 다 이야기를 해두었기 때문에 식당에서 세심하게 살펴줬고 엄마와 저를 그 방으로 에스코트 해주신 직원분이 엄마가 휠체어에서 식당 의자로 옮겨 앉는 것까지 도와주시려고 하더라고요. 예랑이가 불편하지 않게 다 신경 쓰겠다고 하더니 미리 잘 얘기를 해뒀구나 싶고 신경을 많이 썼구나 싶어서 고맙기도 했어요. 저희 엄마에게 장애가 있는 것이 흠은 아니지만 여러모로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쓸 것이 당연하고 예비 시부모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 하니 제가 언제 자리를 마련해서 직접 예비 시모에게 저희 엄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예랑이에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랑이가 그러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꽉 막히지도 않고 편견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시거든. 내가 잘 말해줄게.
그래도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내가 직접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려고 생각했거든. 자기가 직접 말하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자기한테 어떻게 말씀하셔야 할지 몰라서 마음과 다르게 당황하실 수도 있잖아. 그래? 아유, 그러실 수도 있긴 하겠다.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그냥 내가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거야. 걱정하지 말라니까. 얘랑이 말이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저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했으니 말이에요. 저희 부모님과 예랑이가 만나는 자리에서도 예랑이가 서툴긴 해도 저희 엄마에게 나름 애를 쓰기도 했었고 또 별 얘기 없이 상견례까지 오기도 했으니 예랑이가 예비 시부모에게 현명하게 잘 얘기를 했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상견례 장소도 예랑이가 예약을 한 것인데 미리 엄마에 대해 이야기를 잘 해놓은 것 같고 세심하게 신경 쓴 게 보여서 예비 시부모에게도 말씀을 잘 드렸을 것으로 더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비 시부모 눈치를 보니 표정이 영 좋지 않은 거예요. 예랑이가 잘 말하겠다고 했고 제가 재차 확인했을 때도 괜찮을 거라고 걱정 말라고 했었는데 그러긴 했어도 역시 직접 보시니 좀 불편하신 건가 싶기도 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하면서도 예비 시부모의 그런 반응에 엄마가 상처받으면 어쩌나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생각들도 조마조마했는데 예랑이 늦둥이 남동생이 저희 엄마를 보고 눈알이 튀어나올 것처럼 기괴한 표정을 짓더니 입을 틀어막으며 오발을 떨면서 대박이라고 소리내어 말하는 거예요. 조심하는 기색도 없고 그냥 막 나오는 대로 내지르는데 그 와중에 예랑이가 저와 엄마 쪽으로 와서 에스코트 해주신 직원과 함께 엄마가 식당 의자에 옮겨 앉으실 수 있도록 돕고 휠체어도 한쪽으로 옮겨두고 그랬거든요. 그걸 보더니 이번에는 예비 시모가 육성으로 저걸 어쩌냐 하는 겁니다. 땅 꺼지는 한숨까지 쉬면서 개탄스럽다는 듯이 그러는데 예비 시모 그러는 것도 거슬려 죽겠구만. 거기다 예랑이 늦둥이 남동생은 대박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무례한 말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우와, 진짜 뭐 걸으시는 거예요? 그럼 화장실 같은 데도 혼자 못 가시고요? 우와, 나 장애인 실제로 처음 봐요. 그죠? 저건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 나 한번 타봐도 돼요? 기가 막혀서 이게 할 소리인가요? 그것도 상견례 자리에서 고작 중학교 2학년짜리 남동생이 조심성도 없이 있는 대로 소리 높여서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런데도 예비 시모는 물론이고 예비 시부마저 헛기침이나 한번 할 뿐 그런 자기 늦둥이 아들을 제지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헛기침도 자기 늦둥이 아들 들으라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저희 엄마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현 같았어요. 하하하, 제 동생인데 보시다시피 철이 너무 없어요. 중학생 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초딩치를 못 벗었다니까요. 하하. 저는 그 상황이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았는데 예랑이는 난처해하는 기색을 보이면서도 하나도 도움되는 것 없는 신소리만 해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기분이 점점 더 나빠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상견례고 뭐고 대박 소리 나왔을 때 그 자리 팍 차고 나가서 파혼하자고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신중하자는 생각에 또 엄마가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셨으니 일단은 참고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상황 돌아가는 걸 보고 있자니 점점 더 화가 나더라고요. 예랑이 본인이 자기 부모에게 이야기 잘 해두겠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하더니 그 결과가 겨우 이건가 싶었고 뭘 어떻게 얘기했기에 저런 반응을 보이는 건가 싶었어요. 그러다 문득 혹시 아무 말도 안 한 건가 싶어 점점 더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런 중에 노크 소리가 나더니 음식들을 들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아빠가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먼저 도착하신 예비 시부모 더 기다리게 할 수 없어서 엄마랑 제가 도착해서 예약된 룸으로 들어가면서 준비한 코스 순서대로 넣어달라고 일행 한 분은 좀 늦으신다고 미리 얘기를 해둔 참이라 바로 에피타이저부터 서빙되기 시작한 거죠. 음식이 나오니 일단 그걸 먹으면서 분위기가 좀 부드러워지길 바랐습니다.
물론 저는 당시 이미 뭐든 먹으면 다 목에서부터 걸려버릴 것 같았지만 어떻게든 노력을 해보려고 했어요. 예비 시부도 비슷한 생각이셨는지 우리 아빠 얘기를 하며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하셨던 것 같았죠. 바꿨어든 드실 분은 얼마나 늦으시는 건지 식사를 같이 하셔야 할 텐데 말이에요. 아, 네, 아버님. 저희 아버지가 일이 좀 밀려있는 상황인데 급한 것들만 처리해놓고 오신다고 했어요. 두 분 더 기다리게 할 수는 없다고 먼저 먹고 있으라고 하셨거든요. 죄송하다는 말씀도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아이, 그렇구나. 많이 바쁘신가 보구나. 바쁜 건 좋은 거지 뭐. 아이, 그래. 아버님은 무슨 일을 하시길래 주말에도 그렇게 바쁘신 거냐? 저희 아버지가 발굴 정형 기술을 갖고 계셔서 직접 고기 손질을 다 하시면서 정육점을 운영하고 계세요. 저는 늘 누구에게나 그랬듯이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제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예비 시모가 들고 있던 숟가락을 던지듯이 내려놓으며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꽥 지르는 거예요. 아, 뭐? 아니, 이제 하다 백정이라 소리야? 아우, 기가 막혀서. 어머니, 백정이라뇨. 말씀이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백정 소리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욱해서 예비 시모에게 할 말 하려고 나섰는데 예비 시모는 그런 제 모습을 보더니 자기가 더 기가 찬다는 듯 팔짱을 끼고서는 저와 저희 엄마를 번갈아 위아래로 훑어보다가 혼잣말처럼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일체 어장이네, 백정이 웬 말이야. 아이고, 머리야. 내가 이 꼴 보려고 여기 나와서, 아이고. 혼잣말처럼 했다지만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다 들리게 하는 말은 더 이상 혼잣말이 아닌 거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예랑이부터 잡고 따져 물었습니다. 야, 너 너희 부모님께 제대로 말씀드린 거 맞아? 네가 알아서 말씀드린다고 걱정하지 말라며. 너희 부모님 그렇게 꽉 막힌 사람들 아니라며. 근데 이게 맞아? 어떻게 된 거냐고? 어머, 제 말분새 좀 봐라. 기가 막혀서. 지금 뭘 자네다고 내 아들을 잡으려 들어. 하달, 넌 대체 어쩌다 첫단 집안에 첫단 기집애랑 엮어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이런 수모를 주는 거니? 예비 시모는 일부러 더 과장되게 완전 기겁하는 표정을 지으며 예랑이를 몰아세웠고 그러니 예랑이는 쩔쩔매며 한다는 소리가 이러는 겁니다. 아유,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내가 다리 좀 아프시다고 했잖아.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했는데 엄마가 이러면 내가 뭐가 돼요? 분위기 파악 못하고 그따위로 말하는데 그건 그쪽 부모에게도 저나 저희 엄마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었고 제가 그렇게 신경 썼던 저희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예랑이가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였죠. 그 실망감이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는 더 거론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예비 시부가 저희 엄마한테 어쩌다 다치신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예랑이 이 자식 자기만 믿으라고 하더니 다리 좀 아프시다고 흘리는 말처럼 하다 만 것인지 제대로 된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했던 거죠. 평소에도 사람 대하는 걸 어려워하는 엄마셨으니 가뜩이나 긴장되고 어려운 자리에서 그 모든 상황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우셨을까요? 엄마는 자리에 앉아 꼼짝도 못한 채 덜덜 떨고만 계셨는데 어찌나 심하게 떠시는지 그 진동이 저한테도 다 전해질 정도였어요. 그러면서도 예비 시부가 물어본 것이니 어떻게든 대답을 하시려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다친 게 아니라 원래 날 때부터 하고 대답하는데 예비 시모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하고 있고 예비 시부는 땅이 꺼져라 또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예랑이의 늦둥이 동생은 분위기가 왜 이러냐며 휴대폰 꺼내서 보기 시작하고 말이에요. 상황 잘 돌아간다 싶었죠. 상견례고 뭐고 다 망했다 싶었고 당장 엄마 데리고 그 자리를 떠야겠다 생각했는데 예비 시모는 또 갑자기 무슨 우라통이 터졌는지 손바닥으로 상을 딱딱 쳐대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가 몸도 저 지경이지 남편은 백정이지 딸은 저렇게 교양 없고 억척스럽지 집안꼴이 어땠을지는 안 봐도 뻔하네요.
하네. 그리고 장애도 유전 아니에요? 애라도 잘못 나오면, 아유. 예비 시모가 듣도 보도 못한 기가 막힌 말을 하는데, 예랑이는 거기다 대고 갑자기 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몰라서 그렇지. 제가 얼마나 똑부러지고 야무진다 그래요. 아이, 평소에 어머니도 잘 챙기고 마음씨 착하네요. 역시나 하나도 도움 안 되는 말만 하는 예랑이가 쓸데없이 그런 말을 하니 그의 질세라 예비 시모가 또 말을 보태는 거죠. 그게 다 집이 저 모양이라 애가 악착같이 자란 거야. 저 모녀 꼬라지 좀 봐라. 딱 봐도 거지 같은데 너 하나 잘 물어서 잘 사는 우리 집 등쳐먹으려고 하는 게 빤한 거 아니냐고. 그러니 일 더 키우지 말고 이 자리에서 파혼해. 거지요? 제가 누굴 등쳐먹어요? 그쪽 집도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구만. 결혼도 아줌마 아들이 먼저 하자고 해서 하기로 한 거예요. 뭘 제대로 알고나 말씀하세요. 저는 내친임에 하려던 말이 5만 가지는 더 있었는데 그렇게 소리 지르는 저를 엄마가 꼭 붙들고 그만하라는 눈빛을 보내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선진아, 그만해. 엄마가 미안해. 이게 다 엄마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그만해. 엄마가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니 분위기는 한층 더 무거워졌고 싸해졌죠. 엄마가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는 걸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늘 아빠한테 사랑받으며 밝게 웃는 엄마 모습만 봐오다가 그런 모습을 보니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 때문에 엄마가 당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저는 그때 점점 더 제정신이 아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얘랑이 이 미친놈이 자기 엄마한테 이러는 겁니다. 어머, 파혼이라니 난 그럴 생각 없어요. 가족 중에 장애인 하나 있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세금 감면도 엄청 받는다고 하던데 잘만 활용하면 쏠쏠해요. 장모님 덕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엄만 정말 뭘 몰라도 한참 몰라. 그 소리까지 듣고서는 엄마가 아무리 말리셔도 저는 더 이상 못 참을 것 같았는데 엄마가 몰래 손등으로 눈물 훔치는 것까지 보고 만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제가 벌떡 일어나 소리를 치려는 순간 문이 열리고 이 상황을 꿈에도 알지 못하는 저희 아빠가 들어오시면서 한껏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하셨던 겁니다. 아이고, 제가 너무 늦은 건 아닌지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밝게 인사를 하며 들어오셨던 아빠도 그 방에 들어서는 순간 감지되는 이상한 분위기에 흠칫 놀라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 일단 엄마가 눈 시뻘개져서 울고 있는 게 보이셨을 테고 시모가 숟가락 던지고 상 내려치고 한덕분에 테이블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저 또한 귀까지 시뻘개져서는 당장이라도 달려들 기세로 주먹 쥐고 벌떡 일어나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을 보고 아빠도 어느 정도 분위기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비 시부가 저희 아빠를 보고 아주 기겁을 하고서는 의자가 뒤로 넘어지도록 다급하게 벌떡 일어나더니 달려가 아빠에게 90도로 허리를 꺾고 인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대표님께서 여기를 어떻게. 예비 시부는 그렇게 저희 아빠에게 인사를 하고서는 차마 허리를 다시 세우지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도 무척 놀랐지만 예비 시모를 비롯한 시댁 사람들도 경악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콧대 높은 중견기업 임원인 자기 남편, 또 아빠가 백정이라 비웃던 정육점 사장한테 저러고 있는 모습이라니 당황스러울 만도 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역시 눈치 없는 늦둥이 남동생이 철싹거리며 나서더라고요. 헐, 아빠 뭐해? 아빠 지금 정육점 아저씨한테 대표님이라고 한 거야? 조용히 임마. 어른이 오셨으면 얼른 인사를 해야지. 버릇없이 앉아서 뭐 하는 짓이야. 얼른 다들 일어나서 인사드리지 못해. 예비 시부는 짤짤매며 늦둥이 아들을 나무랐고 그러니 늦둥이 예비 도련님은 입이 대빨 나와서는 마지못해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는데 그 사이 저희 아빠도 예비 시부를 알아보신 거예요. 아니 당신이 왜 여기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희 아빠가 중견기업 대표가 되셨을 리는 없고 이쯤에서 저희 아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으니 그 얘기를 먼저 할게요.
제가 예비 시부모에게 아빠를 그냥 정육점 하시는 분이라고 했지만 직접 발굴 정형을 하신다 하며 약간 강조해서 말한 탓에 시모는 그거를 백정으로 받아들였겠지만 사실 그건 제가 아빠가 하시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는 표현이었던 겁니다. 아빠는 그냥 동네 정육점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실은 꽤 유명한 정육점을 운영하시는 분으로 서울 시내에 잘 나간다는 유명 대박 고깃집 5곳에만 고기를 납품하고 계셨고 아빠 고기를 받고 싶어하는 고깃집 사장들이 줄을 서고 수시로 아빠를 찾아와서 온갖 로비를 하기도 한답니다. 그렇지만 아빠는 더 이상은 납품하기 어렵다며 다 돌려보냈고 그 사람들이 가져오는 것도 절대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아빠 고기 납품만 받을 수 있으면 대박 나는 건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희 아빠는 꽤 유명 인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빠가 강원도에서 모신 스승님부터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정형사이셨는데요. 그분이 제자를 많이 두지 않으시는 걸로 유명하신데 저희 아빠는 그분께도 인정을 받은 수제자셨어요. 그럴 정도로 아빠의 발굴 정형 기술은 섬세하고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갈비뼈를 손질하는 방식이나 등심과 안심을 분리하는 방식, 안창살 같은 특수 부위를 손질하는 방식도 남달랐고 손질 방식의 차이만으로도 고기 맛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분이셨죠. 하여간 그렇게 고기를 받고 싶다는 사람이 줄을 서도 더 이상 납품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지금 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다고 하시는 아빠셨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게 그것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셨으니까요. 그럼 이제 저희 아빠에 대한 설명은 어느 정도 해드린 것 같고 예비 시부가 저희 아빠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차례인 것 같네요. 예비 시부는 회사에서 해고당한 지 벌써 반년이나 됐는데 그동안 예비 시모를 포함한 식구들 모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퇴직금 쪽에 월급이라 갖다 주며 식구들을 속이고 있었다고 해요. 어쩌다 임원식이나 돼서 퇴직을 당한 건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뭔가 불명예스러운 일을 일으켜서 그 일에 대한 보상도 치르고 책임을 지고 퇴직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실업자가 된 예비 시부가 퇴직금 들고 창업이라도 하려고 기웃거리다가 아빠 명성을 듣고 아빠를 매일같이 찾아와 실직한 자기 사연 말하며 좀 도와달라고 사정한 지 4개월째라는 겁니다. 어리둥절했던 저는 아빠에게 예비 시부에 대해 듣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나서 저도 아빠에게 방금 전 그 방에서 저와 엄마가 겪은 수모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어요. 아빠는 바로 노발대발 난리도 아니셨죠. 엄마를 두고 그딴 소리를 한 걸 아빠가 참을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너 찾아와서 고기 납품해달라고 빌 때는 세상에 다시 없을 서운한 사람인 척하면서 자기 처자 어필하려고 하더니 겨우 이런 사람이었던 겁니까? 아이 대표님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게 정말 오해입니다. 뭐가 오해라는 겁니까? 나는 내 부인을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되먹지 못한 사람들과 사돈 아니라 그 어떤 관계도 맺을 생각 초도 없어요. 선진아, 엄마 모시고 당장 나가자. 그래요, 아빠. 저 역시 저런 집에 시집가고 싶은 맘 전혀 없어요. 아빠 들어오실 때 저도 엄마 모시고 나가려던 참이었거든요. 저런 인간한테 미련 하나도 없으니까 제 걱정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아빠를 따라 나섰고 아빠와 제가 함께 엄마를 부축해 휠체어에 앉혀드리는 동안 예비 시부는 예비 시모에서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던데 누가 봐도 저희 아빠를 비롯한 저희 식구들 들으라고 하는 행동이었죠.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알긴 아냐고. 지금 당신이 나이에 먹은 기우가 어떤 건지 알아? 당장 사과드리고 일 바로 잡으란 말이야. 예비 시부가 그렇게 난리를 치는 동안 옆에서 예랑이 늦둥이 남동생은 그새를 못 참고 또 끼어드는 거예요. 헐, 아빠, 그럼 아빠 실업자요? 아빠 이제 기업 임원 아닌 거야? 실업자금 백수냐고. 고깃집 같은 건 하러 가는 거냐고. 그런 거 폼 안 나는데. 아니, 이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내가 무슨 기회를 날려먹었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봤자 백정이지.
그까지 고기 팔아서 그거 뭐 얼마나 번다고 이러는 건지 정말. 예비 시모는 예비 시부한테 한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삐죽거리며 예비 시부한테 툴툴거리고 있는 찰나 예랑이 늦둥이 남동생이 고사히 검색을 해봤는지 깜짝 놀라며 소리를 지르듯이 말하는 거죠. 헐, 대박. 엄마, 그까짓 거라고 할 거 아닌데? 월 매출이 10억이라 10억. 완전 고기계 신이라고 신. 예비 시모 기함하며 자기 늦둥이 아들 휴대폰 뺏어서 검색한 거 같이 보더니 나라 잃은 표정이 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희는 얼른 엄마 휠체어에 안전하게 앉혀드리고 그 자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예비 시부와 예랑이는 그런 아빠와 저를 말리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희 쪽으로 와서는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붙들고 늘어졌지만 엄마 준비가 끝남과 동시에 저희는 쌩하니 그 자리를 떴습니다. 저희 가족이 돌아서 나오는 뒤통수에서는 예비 시부와 예랑이가 예비 시모 잡는 목소리가 연이어 들렸지만 신경도 안 쓰였어요. 저는 집으로 오는 길에 바로 예랑이에게 다시 한번 파혼을 통보했고 예랑이는 바로 그날 밤 저희 집으로 자기 부모 대동하고 찾아와 무릎 꿇고 앉아서 울고불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저희 집 현관 앞에서 예랑이가 무릎을 꿇으니 그 와중에도 예비 시모는 예랑이 무릎 다칠까 안절부절 못하는 꼴이 웃기지도 않았어요. 예비 시모가 그러는데도 예랑이는 예비 시모에게 성질을 내면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지금 이까짓 게 문제야? 무릎 더 깨지는 한이 있어도 빌어야 한다고. 이게 다 엄마 때문인데. 엄마도 무릎 꿇으라고 소리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 거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빨리 장모님한테 잘못했다고 비기나 해요. 아휴, 그래, 알았으니까 엄마한테 소리 좀 내지 마. 그거만들 아직 못해. 지금 그딴 소리 할 때야. 다들 정신 바짝 차리란 말이야. 그 꼴 보는데 기가 막혔어요. 엄마에 대해서 처음 예랑이에게 얘기했을 때 예랑이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줘서 저는 내심 그게 미더웠던 것 같아요. 그런 예랑이였으니 자기 부모님과의 사이에서도 중간 역할을 더 잘해주기를 바라고 기대했던 것도 사실이었죠. 예랑이 자기 입으로도 부모님한테도 잘 말하겠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했으니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제대로 이야기하기는커녕 그 말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책임감도 갖고 있지 않는 인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저희 엄마에게 그런 수모를 준 거죠. 그러면서 어이없게 장애인 가족 혜택 같은 거나 알아보고 있었다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고 분해 죽겠는데 그랬던 주제에 갑자기 장모님 어쩌고 하는 것도 기가 차는 거잖아요. 심지어 파혼당한 주제에 그게 할 소리인가요? 그래서 제가 현관 걸쇠에 걸고 현관 빼꼼 열어서 그 틈으로 예랑이한테 그랬어요. 네가 한 짓거리를 생각해봐. 그래 놓고는 이제 와서 그런 소리가 나와? 어림없는 소리 작작하고 헛꿈깨. 나는 너 같은 거랑은 다시 마주하고 싶지도 않아. 문도 안 열어줄 거니까 꺼지라고. 제가 그렇게라도 틈을 열어놓으니 예비 시부는 그 틈으로 어떻게라도 저희 아빠랑 눈이라도 마주치려고 고개를 이리저리 돌려가며 집안에 있는 아빠를 찾더니 그 틈에다 대고 아빠를 향해 큰 소리를 말하는 거죠. 하여튼 대표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사돈 인연으로 엮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어필하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어서 예이고 뭐고 예비 시부한테도 소리를 꽥 질렀어요. 사돈은 무슨 사돈이에요. 파혼했으니 아들 데리고 가시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그리고는 문 쾅 닫았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새벽까지 또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구라도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찾아오면 바로 스토킹으로 신고할 거니까 피차 번거로운 일 당하고 싶지 않으면 빨리 가라고 했더니 그제야 잠잠해진 거예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어이없게 기막히는 일이 또 생겼답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는 건지 아니면 또 눈치 없는 척하는 초고단수 스킬이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전예랑이 늦둥이 남동생이 저한테 깨톡을 보내더니 형이랑 그렇게 됐으니 자기는 이제 그냥 저를 누나로 부르고 싶다며 형이랑 관계없이 누나는 자기한테 여전히 좋은 사람이네.
어쩌네 하며 밥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깨톡 답장으로 다시는 이런 연락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네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너희 부모한테 다 잃을 거다 했더니 그놈도 한 방 먹었는지 봐달라는 답장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바로 전 예비 시모에게 전화해서 그때까지 그 늦둥이 아들이 나한테 했던 짓을 다 말했어요. 아시겠어요? 제가 그동안 그런 것까지 다 참아주고 있었다고요. 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키셨길래 뭐만 하면 부모한테 이러지 말라는 소리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 떠나서 아무리 중딩이어도 애가 싸가지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얘가 워낙 누뚱이로 태어난 데다가 어렸을 때 몸도 약해서 내가 너무 오냐오냐 키웠지 뭐야. 또 괜히 번거롭게 해서 어떡해. 내가 사과라도 제대로 하고 싶은데 언제 시간 좀 내줄 수 있겠어? 내가 밥이라도 살게. 아니요, 제가 왜요? 그쪽 늦둥이 아들이 개념도 없고 염치도 없고 눈치도 없는 게 진짜 어이없다는데 지금 보니까 엄마를 꼭 닮은 거네요. 지금 지가 저한테 전화해서 밥 사달라고 할 상황이에요? 아줌마도 마찬가지죠. 제가 아줌마랑 밥을 왜 먹어요? 아유, 내가 미안해서 그랬지. 다른 뜻은 없어, 정말이야. 됐고요. 아줌마 가족들은 다 무슨 거지도 아니고 우리 아빠랑 저한테 돌아가면서 구걸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동안 허구한 날 밥 사달라고 해서 들어간 밥값이며 그때마다 추가로 뜯어간 용돈 같은 거 싹 다 모아서 파혼 소송이라도 해야겠어요? 아유, 정말 미안해. 미안해요. 내가 단단히 주의주고 혼내서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할 테니까 한 번만 봐줘요. 제가 아줌마라고 부르며 파혼 소송 어쩌고 으름장을 놨더니 전 예비 시모는 기가 더 팍 죽어서는 존댓말까지 써가며 그러더라고요. 그런 모습들도 다 너무 가식적으로 보였어요. 하여간 그 늦둥이 싸가지 중딩이는 제대로 작살이 났는지 그 뒤로는 연락 온 적이 없어요. 저는 파혼 후유증 같은 거 전혀 없이 아무렇지 않았지만 엄마가 받았을 상처가 걱정됐어요. 제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시지만 큰 상처를 받았을 것이 빤한 거잖아요. 저는 두 분께 너무 죄송한 마음에 아빠 쉬시는 날 두 분이서 데이트하시라고 용돈도 드리고 상견례 날보다 몇 배나 공들여서 엄마 단장도 시켜드렸어요. 아빠랑 시간 보내시면서 그렇게 엄마가 받으셨던 상처도 위로받으시길 바라는 마음뿐이고 저 역시 엄마 상처 더 많이 살피고 보듬을 생각이랍니다. 결국 저로 인해서 생긴 일이니 죄송한 마음이 크죠. 전 예랑이도 스토킹으로 신고할 거란 소리가 겁이 나긴 했는지 더 이상 귀찮게 하진 않았는데 단 한 사람 아직도 포기 못한 전 예비 시부만이 여전히 아빠 찾아와서 빌고 있긴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아들이며 마누라 교육 잘 시키고 있다며 사돈 인연으로는 이어지지 못했지만 사업은 다른 이야기 아니냐 하며 계속해서 아빠한테 잘 좀 봐달라고 하고 있다는데 쓸데없는 짓인 거죠. 아빠도 이제 그러거나 말거나 하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전 예비 시부처럼 그런 식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은 늘 있었으니 말이에요. 최근에는 아빠 기술을 배우겠다고 찾아온 사람이 아빠 일을 돕고 있어요. 아빠 말이 아직은 지켜보는 중이지만 쓸만한 놈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빠 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간 아빠한테 배우고 싶다고 찾아온 사람들 중에서 아빠가 그럴 만한 싹수가 보인다고 했던 사람은 처음이니 모쪼록 아빠 기술 잘 배워 아빠를 제대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답니다. 저는 여전히 회사 잘 다니고 있어요. 회사에는 제가 파혼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으니 크게 불편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저와 저희 가족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잘 지내고 있어요. 부모님에 대한 제 마음이 더 애틋하고 깊어진 것이 이 파혼을 겪으며 제가 얻은 소득이라면 소득일 거예요. 아빠도 그 제자 덕분에 시간 여유가 조금 더 생기시면 엄마랑 여행도 다니고 싶다고 하셨고 저희 가족들 함께 여행도 한번 가자고 하셨어요. 저희 가족은 그날을 꿈꾸며 벌써부터 행복한 것 같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제가 장애인 엄마를 두고 있는 것이 안쓰러우신가요? 행복이라는 건 겉에서 보이는 조건이랑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 각자의 상황에 맞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봤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모두에게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